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두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씨는 펀드 운용사와 투자업체에서 50억 원을 횡령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는데 구속 여부가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막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나경원 원내대표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패전 장수는 참수한다고 공격했는데 보수 진영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합니다. 수술을 받은 뒤 회복될 때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최장 닷새인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이 다음 달부터 유급 열흘로 늘어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30일 늘어나서 최장 270일까지 받게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석유시설 두 곳이 공격받아 가동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사태가 국제유가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미국의 전략 비축기 방출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에서 진통 끝에 송환법은 공식 철회됐지만 어제까지 15주째 주말 시위가 이어져 9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행정장관 직선제 등 아직 관철되지 않은 요구사항을 내건 시위대는 도심 행진을 벌였고 일부는 정부 청사로 몰려가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격렬한 충돌을 빚었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펀드 운용사의 실질적인 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검찰은 50억 원대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조 씨의 구속 여부가 이번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조국 장관 가족펀드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가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진 뒤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했다 귀국한 조 씨를 공항에서 체포한 지 이틀 만입니다.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 코링크 PE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조 씨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횡령과 배임 액수는 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를 운용하며 실질적 의사결정을 도맡은 코링크의 실소유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 코링크가 투자한 회사 WFM의 주식을 담보로 수십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조 씨는 또 사모펀드가 투자한 업체 웰스 CNT로부터 투자금 10억 원을 회수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조 씨는 웰스 CNT 측에서 두 차례에 걸쳐 7억 3천만 원과 3억 원짜리 수표를 가져간 뒤 사채 시장을 통해 현금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코링크 P 이모 대표와 웰스 CNT 최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두 대표가 주범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검찰은 당시 해외로 도피했던 조 씨를 주범으로 인정한 판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조 씨는 웰스 CNT 최 대표에게 연락해 조 후보자가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자금 흐름을 다르게 진술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입을 맞추려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조 후보자님 모르신다는 입장은 계속 변함이 없으신 거죠? 왜냐하면 코링스랑 회사랑 대표님 회사랑 있습니다. 네네. 조 씨가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인 만큼 구속 여부가 조 장관 가족들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조국 장관 관련 수사를 벌이는 검찰 간부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만들자고 제안했던 법무부 관계자들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호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특별수사팀 구상은 개인의 아이디어 차원일 뿐이라고 해명했고 조 장관도 관련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촛불 집회를 열어온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추가 집회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어제 총운영위원회를 열고
학내 집회의 효과와 현실성 등을 고려할 때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총학 차원의 집회를 추가 개최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석 연휴를 끝내고 청와대로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정기국회 일정에 맞춰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다음 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특히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는 한일 갈등 해결보다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 논의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일 청와대는 지난주 발표된 8월 고용지표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고용회복세가 뚜렷해졌다면서 올해 연간 취업자 증가 규모도 정부 전망치인 월 평균 20만 명을 크게 웃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만간 구조조정 선제 대응 정책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서 자동차나 조선업의 경우에도 생산, 수주 모든 면에서 개선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고용의 호조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추석 연휴를 고향에서 보내고 청와대로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도 월요일 수석 보좌관 회의를 시작으로 업무에 복귀합니다. 오는 17일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경색된 정국을 풀어내기 위한 어떤 메시지를 제시할지 주목되는데 특히 민생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에 문 대통령은 민생과 함께 외교 안보 이슈를 농축적으로 정리할 것으로 본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 참석하는 유엔 총회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진전과 동맹 강화 논의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일 또는 한미일 정상회담도 개최되느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 것을 다 해결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라고 답했습니다.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갈등까지 풀기보다는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지난해부터 논의됐던 대북제재 완화나 종전선언이 다시 테이블에 오를지 아니면 새로운 비핵화 연결고리가 부각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을 막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공격했습니다. 보수 진영의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 사퇴하라는 돌직구를 던졌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도 막지 못해놓고서는 황교안 대표가 낙마하길 기다리며 직무 대행이나 해보려고 원내대표 자리에 연연하느냐는 겁니다. 이에 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면 안 된다며 분열을 꾀하는 자는 적이라고 비판했지만 홍준표 전 대표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읍참 마속을 언급하면서 전투에 실패한 장수는 참수하기도 한다며 새로운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 무능한 장수를 바꾸라고 맞받았습니다. 민경욱 의원을 향해서도 내부 충고를 적으로 돌리는 건 한참 오버라며 당 대변인도 오버액션 때문에 물러난 것이라고 비난을 곁들였습니다. 원내 전략 부재를 이유로 지도부를 흔들어서 조국 정국 이후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범보수 진영 통합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의도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장외의 사퇴 공세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입을 닫았습니다. 굳이 대응해서 논란을 키우거나 당내 반발 세력이 동조할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원내대표 사퇴 촉구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대표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하지만 패스트트랙부터 조국 정국에 이르기까지 오락가락하는 지도부를 향한 내부 불만도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보수 주도권 잡기를 둘러싼 쟁탈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우철입니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초대형 방사포 발사 장면엔 어른 키만한 구덩이가 파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놓고 전문가들은 무리하게 화력을 키우려다 기동성과 정확도만 떨어뜨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강정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2차 시험 발사 장면입니다. 발사대 밑에 어른 키 높이의 구덩이가 파여 있습니다.
방사포에서 분출되는 화염을 분산하고 파편이 튀는 걸 막기 위해 미리 파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과 달리 맨 땅은 흙이나 돌멩이 등이 튀어서 발사대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화염 구덩이 파괴와 같이 시간이 걸리는 발사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발사 차량의 수평을 맞추는 지지대도 좌우로 6개나 됩니다. 자세히 보면 그 아래 넓적한 판까지 추가로 받쳐놨습니다. 122mm 방사포를 싣는 바퀴 8개짜리 화물차에서 화력이 훨씬 큰 600mm 방사포를 무리하게 쏘려다 보니 불안정성이 커진 겁니다. 실제 이날 쏜 3발 가운데 2발은 표적섬에서 벗어난 바다와 육지에 떨어졌고 나머지 1발은 제대로 날아오르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대로라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한 연발 사격도 당분간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앞으로 방사포의 위력상 가장 뚜렷한 특징을 얻어낸 연발 사격 시험만 진행하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온전한 무기 체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활주로 같은 포장도로 말고도 수풀이나 산지 등 야전을 수시로 옮겨다니며 쏠 수 있어야 합니다. 북한도 2번째 시험 발사에서 이런 기동성과 기습 능력을 과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체면만 구겼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매주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게 많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정 지지율 조사 언제부터 시작됐고 어떻게 보면 좋을지 정리했습니다. 매주 꾸준히 발표되는 국정 지지율 조사. 도대체 이걸 믿어 마라 고민되신다고요? 여기 진짜 여론조사 판독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표 아래에 RDD라는 글자가 보이세요? 이건 컴퓨터가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뽑았다는 말입니다. 아니, 무작위로 번호를 뽑았다가 특정 지역이나 나이대 응답자에게 질문이 쏠리면 어떡해? 그래서 먼저 성별, 나이, 지역에 따라 집단을 만든 다음 각 집단 비율에 맞춰 무작위로 응답자를 선택합니다. 실제 우리나라 인구 구성과 최대한 비슷하도록 응답자를 구성하는 거죠. 다음은 신뢰 수준. 말 그대로 조사를 신뢰할 수 있는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표를 봤다면 같은 질문을 똑같은 방식으로 100번 반복해서 물었을 때 95번 같은 결과가 나오는 조사군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국정 지지율 조사는 지금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뉴스지만 정기적으로 발표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사실. 물론 민주화 이전에도 조사가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1년에 한 번 실시될까 말까였죠. 내 손으로 대통령도 못 뽑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론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고 1년에 4번 국정 지지율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성장하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치에 더 많이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론조사 바르게 읽는 법 전혀 어렵지 않죠? 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쾌청한 하늘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20.7도로 선선합니다. 하지만 낮에는 늦더위가 남아 있습니다. 서울 낮 기온 29도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에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아침까지 호남 동부와 경남 서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낮 동안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29도, 대구와 부산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이번 주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늦더위의 기세도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어제 부산에서는 아파트 승강기에 주민 5명이 갇혔다가 30여 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또 그린피스가 현대자동차 광고판에 내연기관 이제 그만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문석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119 구조대원 2명이 승강기 위쪽에서 갇혀있는 아파트 주민들을 직접 구조하느라 분주히 움직입니다. 부산시 부전동 한 아파트 지하 1층에서 승강기가 멈춰선 것은 어제 오후 5시 15분. 승강기 안에는 57살 정모 씨와 2살 남자아이 등 아파트 주민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119 구조대원들이 승강기 윗부분을 뜯어내고 30여 분 만에 주민들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에는 서울 중림동에서 벤츠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앞부분이 크게 찌그러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20대 남성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서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시에서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집주인 33살 정모 씨가 긴급 대피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은 집과 집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6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서울 현대자동차 사옥 인근 대형 광고판에 사다리 차를 타고 올라가 검정 스티커로 내연기관 이제 그만이라는 글자를 부착했습니다. 경찰은 현대자동차 측으로부터 대형 광고판이 훼손됐다는 신고를 받고 재물 손괴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서울 시내 건물에 북한 인공기와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초상화로 꾸며진 수직공사가 진행돼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서울 마포구청은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 입구역 부근에서 공사 중인 한 주점의 외벽에 인공기 등이 장식돼 있다는 민원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술집 주인은 논란이 일자 그림 등을 자진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일본 무역분쟁소위원회는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과 예산 편성 상황을 점검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대책과 내년 예산안 반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오늘부터 20일까지 인도네시아 보그로에서 열리는 평화유지활동 연합훈련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분과 활동의 하나로 18개 회원국에서 모두 370여 명이 참가합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서 외부 병원에 입원합니다. 법무부는 서울 구치소 내부 진료와 외부 병원 후송 등으로 박 전 대통령 치료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어깨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보건센터는 오늘부터 광주광역시와 인천광역시,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의 출동 요청에 따라 전담 직원이 출동해 초기 심리 안정과 법률 행정 학자금, 임시 주거 등의 제공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주 발표된 8월 고용지표가 큰 폭으로 개선되는 등 고용 회복세가 뚜렷하다면서 올해 연간 취업자 증가 규모도 정부의 전망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황덕숭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정부가 연간 취업자 증가 규모를 한 달 평균 15만 명으로 전망했다가 20만 명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1월부터 8월까지 평균 취업자 증가는 24만 9천 명을 기록했다며 올해 취업자 증가 규모는 20만 명을 크게 넘어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통계청은 1년 전보다 45만 2천 명 증가한 8월 취업자 수는 2017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주열 총재 주재로 최근 국제금융시장 상황에 따른 시장 변화를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국내외 금융,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했던 미중 무역 분쟁과 합의 없는 브렉시트 가능성, 홍콩 시위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계감을 늦추지 말고 세계 경제 전개 상황과 우리 금융과의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계속 점검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에게 맞춤 금융 혜택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금융권에선 빅데이터를 사업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규제 벽에 가로막혀서 성장이 느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신용카드 회사가 개발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앱을 설치하면 인공지능이 소비자에게 할인 같은 맞춤형 혜택은 물론 영업시간과 위치 등 정보도 제공합니다. 올해는 좀 어떻게 보면 첫 오픈된 거고요. 내년 그 후년까지 저희들이 고객의 라이프 플랫폼 또는 어떻게 보면 자산 관리 이런 것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단계적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가능한 건 소비자의 성향을 분석하는 다름 아닌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 덕분입니다. 빅데이터는 말 그대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다양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알파고나 각종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여기에 맞춰 정부 역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미 개인정보를 핀테크 업체에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인프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내년 예산안에도 데이터와 인공지능, 5G 네트워크에 1조 7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플랫폼인 데이터 네트워크 AI 분야의 인프라 확충에 1조 7천억 원을 지원하여 혁신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데이터 경제 3법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개인정보 규제가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여권에서 개정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시민단체 반대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 걸림돌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아예 데이터가 별로 없다면 뭐 규제가 있어도 사실 뭐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는 거지만 우리처럼 그렇게 기회가 많은데 이게 다 규제로 막혀 있다는 것이 사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미래의 먹을거리의 하나로 꼽히는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규제를 개선하려는 정책적인 문턱 낮추기와 추진력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다음 달부터 배우자 출산 휴가가 유급 10일로 늘어납니다. 지금보다 2배가량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김장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재 배우자 출산 휴가는 최장 닷새로 이 가운데 최초 사흘만 유급 휴가입니다. 다음 달부터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이 유급 10일로 늘어납니다. 휴가 청구 시기도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완화됩니다. 또 중소기업 가운데 우선 지원 대상 업체에 다니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 휴가 5일분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이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추가로 1년 더 쓸 수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 1년을 다 못 썼을 때는 남은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합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현재는 하루에 최소 2시간이었으나 다음 달부터는 하루 1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2년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 휴가, 유급 지원 등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30일 늘어납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장 270일까지 받게 됩니다. 또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이 하루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오릅니다. 상한액 6만 6천 원은 유지됩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짧았지만 그래도 엄마 아버지 볼 수 있어서 행복한 거죠. 많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찾아뵈서 기분 너무 좋았고 보고 싶은 아들, 며느리, 손녀 봐서 너무 행복했어요. 추석 연휴를 마치고 다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어떻게 보내셨나요? 도심 곳곳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이영원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나흘에 그친 짧은 추석 연휴였지만 가족과 함께한 여우는 길었습니다. 연휴 이제 취업하고 처음으로 이제 내려가서 부모님도 찾아뵀는데 뭐 짧았지만 그리고 많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찾아뵈서 기분 너무 좋았고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즐겁고 행복해요. 그리고 반찬도 싸주시고 엄마는 하나라도 더 싸주시려고 하잖아요. 이국 땅에 있는 할머니를 처음 만나고 온 아이들이나 오랜만에 할머니 봐가지고 기분 좋았고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어요. 결혼 27년 만에 명절 스트레스 대신 해외여행을 선물 받은 며느리는 지난 시간이 꿈만 같습니다. 매번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했는데 좋은 구경 많이 하고 갔다 오니까는 신랑이랑 시어머니한테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들고 그랬어요. 연휴를 뒤로하는 아쉬움이 크지만 가족도 오랜만에 봐서 좋았는데 연휴가 벌써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마지막 휴일을 장식한 화창한 날씨에 아쉬운 마음을 달래봅니다. 네, 집에만 있으면 애들이 너무 심심해할 것 같고 날씨도 너무 좋아서 한강으로 나와봤습니다. 저마다의 추억을 새기며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에 여념없는 하루였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올해 추석 연휴에는 교통사고를 비롯해 강도와 절도 신고가 지난해보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집계를 보면 추석 명절 기간 지난 12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339건으로 지난해보다 499.4건보다 32.1% 줄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하루 평균 8명에서 5.3명으로 33.8%, 부상자도 46.7% 감소했습니다. 강도와 절도 119 신고 또한 지난해보다 7.7% 줄어든 626.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도 횡성의 대표 먹거리 한우를 둘러싸고 지자체와 축협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횡성 한우란 브랜드 때문이라고 하는데 무슨 일인지 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청 앞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축협 조합원인 한우 사육 농민들입니다. 농민 요구는 다음 달 열리는 한우 축제에 참가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90년대 처음 만든 횡성 한우 브랜드는 고급 한우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정식 명칭은 횡성 축협 한우입니다. 횡성 지역에 1,500여 농가가 한우 5만 마리 정도를 키우는데 이 가운데 75% 이상이 바로 이 축협 소속입니다. 2000년대 초반 외지에서 들여온 송아지를 횡성에서 키워 횡성 한우로 판매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리를 빚자 횡성군은 조례를 만들어 횡성 한우 브랜드를 단일화하는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군청 관리 아래 인공 수정한 뒤 사육, 도축, 유통된 한우를 횡성 한우라고 정했습니다. 그 생산자 단체의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시행이 된 이상은 우리 농가들이나 생산자 단체는 우리 기본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브랜드도 단일화시켜서 표출을 하는. 하지만 축협은 단일화가 오히려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린다며 반대합니다. 무엇보다 축협이 주도해 만든 횡성 한우 브랜드에 지자체가 개입하려는 데 대한 거부감이 큽니다. 군청과 축협 사이 갈등이 커지면서 결국 올해 한우 축제에 축협 소속 농민은 배제됐습니다. 축협 상표를 떼야만 축제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공권력의 힘에 의해서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 축협을 나오지 말라는 법규나 규정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전체 인구보다 기르는 소가 더 많은 강원도 횡성. 국내 대표 한우 브랜드를 둘러싼 집안 싸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숫자 0을 뜻하는 영어 단어 제로라는 이름의 국제 미술 운동이 있습니다. 전통 미술에서 벗어난 새로운 미술 운동인데요. 아시아 최초로 포항에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네모난 바닥에 수없이 많은 못이 빼곡히 박혀 있습니다. 같은 면적의 빈 공간을 건너 이번엔 테두리만 남은 조형물이 있습니다. 가득 찬 공간과 빈 공간, 그리고 두 상태가 섞인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구멍난 알루미늄판이 천장에 매달렸습니다. 바람에 몸을 맡긴 듯 가볍게 흔들리면서 이리저리 빛을 반사합니다. 규칙 없이 움직이는 알루미늄판이 공기 흐름과 빛의 움직임을 느끼게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시작된 국제미술운동 제로에 참여한 작가들의 작품입니다. 제로운동은 폭력과 전쟁으로 얼룩진 과거를 반성하고 순수한 예술 토양에서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지를 담은 미술운동입니다. 과거의 전통 미술과는 달리 빛, 소리, 공기, 바람, 그리고 움직임 이런 비물질적인 것들을 통해서 작품을 제작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제로운동이 국내에 전시된 건 아시아 지역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인츠 마크, 오토 피네 등 주요 작가 대표작 48점이 준비됐습니다. 관람객들은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작품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게 뭔가 빛이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느낌을 좀 다양하게 볼 수 있어서 딱 봤을 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지? 뭐 좀 새롭고 지금까지 좀 보지 못했던 그런 류의 작품이었던 것 같고. 지진이라는 아픔을 겪고 제로, 다시 말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도약한다는 의미를 담아 기획된 이번 전시는 내년 1월까지 이어집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송환법은 공식 철회됐지만 홍콩에서는 어제도 주말 시위가 이어져서 수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도심 행진이 끝난 뒤 일부 시위대가 홍콩 정부 청사로 몰려가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또다시 격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시위 규모는 지난 4일 홍콩 정부의 송환법 공식 철회 이후 최대 규모였습니다. 거리로 나온 수만 명의 홍콩 시민들은 행정장관 직선제 등 아직 관철되지 않은 요구사항을 번갈아 외쳤습니다. 錯當然係政府啦，係咪？冇回應市民嘅訴求，係咪？而家5大訴求只係落實咗一個，而家仲有嗰4個呢，係咪？唔可以再兜圈㗎啦，叫政府要正面回應。 시위 참가자 중에는 미국 성족이나 영국 국기를 든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 시민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시민을 인도적으로 다루도록 중국에 촉구했다며 재선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행진에 앞서 홍콩 시민들은 영국 총영사관 앞에서 영국이 중국의 일국 양제 위반에 대해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청원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행진은 대체로 평화롭게 진행됐지만 행진이 끝난 뒤 일부 시위대가 정부 청사로 몰려가 시위를 벌이면서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시위대는 지하철역 입구와 도로 곳곳에 폐품을 쌓아놓고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센트럴 지역에선 시위대가 중국 오성훈기에 불을 붙이는 모습이 TV 방송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송환법 철회 등을 내걸고 시작된 홍콩 시민들의 시위는 오늘로 100일째를 맞았지만 사태 해결 전망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주말 사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석유시설이 무인기 공격을 받아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할 거란 우려 속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략 비축유, 즉 비축해놓은 석유 방출을 승인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태욱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앞서 코노웨이 백악관 선임 고문이 전략 비축유 이용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얼마 안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축유 방출을 승인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 전략 비축유로부터 석유 방출을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과 관련해 이 사태가 국제 유가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할 경우 시장에 잘 공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텍사스와 다른 여러 주에서 현재 허가 과정에 있는 숭유관의 승인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모든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켈리앤 코노웨이 백악관 서민 고문은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이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노웨이 고문이 관련 사실을 내비친 지 몇 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만큼 사전에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우디 석유시설 피습과 관련해서 미국은 공격 주체로 이란을 지목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켈리앤 코네이 백악관 선임 고문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란이 공격 주체라고 지목한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때문에 지난주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한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며 이란의 악의적 행동을 비난하고 최대 압박 작전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네이 고문은 그러면서도 유엔 총회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소유한 최대 석유시설 2곳이 하루 전 드론 공격으로 원유 생산 절반이 차질을 빚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친이란 성향의 예멘 반군은 자신들이 공격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이란을 공격 주체로 지목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정부가 공격 관련서를 즉각 부인하면서 이를 제기한 미국 정부를 비난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최근 한국GM이 이틀간 전면 파업을 벌였는데요. 이번에는 미국GM이 12년 만에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제너럴 모터스 GM이 소속된 전미 자동차 노조 UAW가 파업을 선언합니다. 4년 전에 체결된 협약이 만료됐지만 임금 인상 등을 담은 새로운 협약에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We are standing up for fair wages. We are standing up for affordable, quality health care. We are standing up for our share of the profits. GM 노조의 파업은 2007년 이틀간 발생했던 파업 이후로는 12년 만입니다. 공식 파업 돌입 시각에 앞서서 이미 미국 내 주요 GM 공장들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But basically when the morning shift would have reported for work, they won't be there and the picket lines are being set up. GM의 미국 생산이 중단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의 GM 차량 생산도 멈춰설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전미 자동차 노조는 포드, 피아트 크라이슬러와는 노동 계약을 무기한 연장했지만 공장 4개를 폐쇄하려는 GM과는 협상에 실패했습니다. CNBC 방송은 GM이 2007년 단 이틀의 파업으로 하루 3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났다며 이번에 그 이상의 손실을 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앞서 한국 GM 노조도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전면 파업을 벌인 바 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4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2017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뇌사 상태로 소망돼 사망한 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와 만찬을 했다고 미 CBS가 전했습니다. 만찬에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리처드 그린엘 주 독일 미국 대사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남과 관련해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협상을 앞두고 원비어 부모를 만나 유감을 표시하는 등 위로를 했을 가능성과 함께 대북 강경 정책이 살아있음을 우회적으로 경고하는 차원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아라레는 세계에서 4번째로 큰 호수였지만 1960년대부터 수량이 급감하면서 지금은 고사 위기에 놓였습니다. 최악의 재앙 속에서도 당국과 주민들의 노력으로 요즘은 아라레를 찾는 관광객이 꽤 많아졌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거대한 소금 호수인 아랄해를 끼고 번성했던 우즈베키스탄의 항구 도시 무이나크. 여러 척의 폐선들이 녹이 쓴 채 지금은 땅으로 변해버린 호숫가에 놓여 있습니다. 한 가족이 폐선을 구경하고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지구 최악의 환경 재앙으로 꼽히는 아랄해를 찾는 관광객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초까지 세계 4위 크기의 호수였던 아랄해는 옛 소련의 면화 육성 정책으로 인해 수량이 줄면서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아랄해가 조만간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지금의 모습을 간직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Муйнак мы, конечно, приехали ради того, чтобы добраться до Аральского моря, посмотреть на то, как изменилась здесь природа, что вообще происходит. 당국의 지원으로 점차 관광 인프라도 확충되고 있습니다. 여행객을 위한 숙박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고 관광 기념품 제작을 위한 현지인 고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мәселен айтатын болсақ, біздің жұмысымызда
сондай Қарақалпақ милли нақыслары қойылған сүңкелер, кашалуклар, тақиялар тігеміз. 2017년 초 대통령령에 따라 무이나크의 관광 사업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여행객이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는 약 5,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осы тапсырмаларға тикарланып көп туризмді рауажландыру бойынша көп жұмыстар әмелге асырылған. 아랄해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주민들은 자연 파괴로 인한 교훈을 새기며 관광 사업으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연휴가 끝난 뒤 찾아온 월요일 출근길, 선선한 공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20.7도 선에 그쳤는데요. 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아침과 낮으로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위성 모습입니다. 중부 지역 곳곳에 구름이 다소 끼어있는 모습인데요. 낮에는 이 구름대가 걷히고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맑은 하늘 속의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29도, 대구와 대전 28도, 광주 29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 예보 없이 쾌청한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주말까지 전국이 맑겠고요.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내려갑니다. 목요일엔 서울 아침 기온이 15도, 낮 기온도 25도 선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여느 월요일보다 몇 배는 더 몸이 무거운 출근길이셨죠? 저희도 그랬습니다. 대신 보충된 에너지는 넘치는 기분입니다. 활기찬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